해고의 세계에는요, 토르는 무식하게 힘만 세구나, 나쁜 놈이라기보다는 이상한 놈이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의 문화산업과 예술 수준이 높아지면 그 어벤져스 인피니티 워를 보러 가려다 너무 하기가 싫은 거예요. 어느 나라건 신화가 있습니다. 창조 신화건, 건국 신화건. 아무리 호모사피엔스의 기술이 발전한다고 해도 자연의 힘은 언제나 인간을 나약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그 사회가 더 고도화되면은 신화는 종교, 과학, 철학 등에 의해 자리가 교체가 되죠. 그러나 근대에 접어들면서 각 민족들이 자신들의 혈통적이고 문화적인 뿌리를 찾아 나서면서 묻혀 있었던 민족들의 신화도 재평가를 받고 재창조됩니다. 신화가 갖는 의미는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신화가 신화 그 자체에 머물러 있다면 우리는 굳이 신화를 아는 척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근대 이후 문화예술 작품 등에서 신화가 재창조되었기 때문에 근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상식이 된 거죠. 우리가 지중해에서 3000년 전에 만들어진 그리스 로마 시대를 왜 굳이 알아야 합니까? 르네상스 이후에 서양권에서 만들어진 수많은 문화예술 작품에서 쓰였기 때문입니다. 역사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 이집트와 서아시아의 신화에까지 관심을 갖는 것도 그 지역의 문화, 그 지역의 신화가 서양의 문화, 서양의 신화에도 영향을 끼쳐서입니다. 덕후들이 아닌 우리 같은 일반인들이 북유럽 신화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거는 서양권에서 최근 그 북유럽 신화를 가지고 다양한 대중 작품들을 만들면서부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저도 이 어벤져스를 보기 전에는 북유럽 신화가 정확히 뭔지도 몰랐어요. 그런데 그 어벤져스 인피니티 워를 제가 보러 가려다가 인터넷에 그 마블 영화 보는 법이라고 이렇게 순서가 있더라고요. 앞에 영화를 안 보면은 이해하기 어렵다 그래서 제가 한 달 가까이 영화를 20편 넘게 봤습니다. 그러니까 인피니티 워가 영화관에서 내려오더라고요. 결국에는 이제 인피니티 워도 집에서 봤습니다. 그렇게 마블 영화를 보면서 이제 마블 유니버스의 토르 시리즈를 보면서 아, 토르는 무식하게 힘만 세구나. 아, 오딘은 한쪽 눈이 없구나. 아, 로키는 정말 이상한 새끼구나를 알게 됐죠. 그런데 얘들을 보면서 아는 척을 하려면은 북유럽 신화를 알아야 하는구나까지 알게 되었습니다. 신화가 갖는 힘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마누라가 이쁘면은 처가 기둥에도 절을 한다는 얘기가 있죠. 그 사회의 문화, 산업, 예술 수준이 높아갈수록 그 사회의 고대 신화도 주목을 받습니다. 우리나라의 문화, 산업과 예술 수준이 높아지면 전 세계인들이 단군 신화, 주몽 신화, 박혁거세 신화에 관심을 갖게 되는 날도 오게 되겠죠. 약 2달 전부터 그 두강생 중에 한 분이 북유럽 이야기를 하자고 졸랐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해야지 마음을 먹었어요. 그런데 그 2달 내내 너무 하기가 싫은 거예요. 제가 책에 나온 내용을 베껴서 말씀을 드리는 거긴 하지만은 그래도 저만의 뭔가 인사이트를 한 스푼 정도 넣어야지 잘 풀리거든요. 그런데 아무리 책을 보고 생각을 혼자 해도 뭔가 느낌이 안 오는 거예요. 재미가 너무 없어. 그러다가 친동생이랑 얼마 전에 술 마시다가 이 얘기를 했습니다. 야, 이게 북유럽 신화를 가지고 영상을 만들어야 되는데 너무 재미가 없고 답답하기만 하다. 그러니까 동생이 한마디 하더라고요. 그럼 형, 그냥 재미없다고 이야기를 해줘. 네, 그렇습니다. 북유럽 신화는 생각보다 재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서론을 이렇게 길게 얘기하는 거예요. 뭘 하든 빨리빨리 해라! 북유럽 신화에는 9개의 세계가 나옵니다. 신들이 사는 세계, 엘프가 사는 세계, 거인들이 사는 세계, 인간들이 사는 세계 등등. 신화니까 신 중심으로 이야기가 흘러가겠죠. 현재까지 전해지는 신화에서 주된 신은 지혜의 신 오딘입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제우스, 주피터 같은 존재죠. 그리고 이 오딘이 발드르, 비다르, 호드, 토르, 튀르 등등 자식들을 낳았습니다. 여기서 이제 이름이 비슷한 토르랑 튀르가 메인 신이라고 해요. 토르는 신화 세계관에서 최강의 신인, 전쟁의 신이고요. 튀르는 전쟁의 신이자 법의 신. 그리고 거인족 출신인데 신으로 묶이는 신도 있습니다. 바로 로키죠. 똑똑한데 성격이 이상해요. 나쁜 짓도 하는데 착한 짓도 해요. 나쁜 놈이라기보다는 이상한 놈이 맞습니다. 그렇게 신들끼리 시트콤을 찍으면서 다양한 에피소드를 만들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로키의 몇몇 자식들이랑 신들이랑 막 싸워요. 그때 대부분 다 죽어버리고
신들, 신의 세계가 거의 멸망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살아남은 신들이 인간들과 함께 살아가는 이야기가 외전, 에필로그처럼 펼쳐집니다. 북유럽 신화 끝! 이 북유럽 신화를 왜 제가 재미없게 보느냐? 첫 번째, 내용이 엄청 풍부하거나 정리가 잘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랑 비교를 해볼게요. 그리스 로마 신화는 지중해 세계를 장악한 그리스의 도시국가들이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그리스의 영향을 받은 로마도 조금은 달라지지만 그 신화를 더 풍성하게 만들어요. 그렇게 1000년 가까운, 아니죠, 1000년 이상의 시간 동안 그리스 로마 신화는 발전을 합니다. 중세를 거쳐서 르네상스 시기부터는 이 그리스 로마 신화는 더 풍부해지고 정리가 되면서 나름의 세계관을 정립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북유럽 신화는 말이죠, 게르만 신화 중에 그나마 유명하다고는 하지만 게르만족이 생각보다 빠르게 기독교화됐어요. 그리고 그 전에 기록이 많이 남은 것도 아니라서 내용 자체가 이렇게 풍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소실되었다라는 얘기죠. 그 와중에 그리스 로마나 성경처럼 누군가가 이렇게 집대성하거나 정리하지도 못했어요. 그래서 명칭이나 이런 것들이 막 중구난방으로 통일되질 않았습니다. 워낙 또 넓은 지역에 산재돼서 발전했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지혜의 신 오딘에 대한 명칭 같은 경우도요, 보탄, 보르탄, 보덴, 백탐 등등 지역이나 언어에 따라서 조금씩 다릅니다. 두 번째, 이게 좀 더 근본적인 문제인데 제 관심사가 북유럽 신화 쪽이 아닙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는 기본적으로 르네상스 때부터 재창조가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 로마 신화를 알면은 기본적으로 아는 척 할 게 많아져요. 태양계 행성들도 대부분 이 신화의 신들 이름에서 나온 거잖아요. 전체적으로 그만큼 대중적이라는 얘기죠. 그런데 북유럽 신화는 조금 서브컬처스럽습니다. 대부분 판타지 소설의 세계관에 영향을 줍니다. 대표적인 게 반지의 제왕. 그리고 이 판타지 기반의 게임에도 대부분 영향을 줍니다. 대표적인 게 워크래프트 같은 거죠. 그런데 제가 판타지를 안 좋아해요. 저는 무협 좋아합니다. 그리고 제가 RPG 게임이나 스타크래프트나 워크래프트 같은 게임 종류를 안 좋아합니다. 저는 삼국지 시리즈나 축구 게임 좋아해요. 그러니까 북유럽 신화가 재밌을 리가 없지. 드워프, 엘프 이게 뭐가 재밌냐고. 그래도 이왕에 시작을 했으면 무라도 잘라야죠. 한번 해보겠습니다. 참고로 이 영상은 그리스 로마 신화 영상을 보고 오시면 조금 더 재밌게 즐기실 수 있습니다. 앞서 간단하게 이야기를 했지만 북유럽 신화의 세계관과 스토리라인을 차근차근 한번 밟아보면서 아는 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칸디나비아 신화, 노르드 신화라고 불리는 북유럽 신화의 우주는 총 9개의 세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세계들에는 위그드라실이라고 부르는 세계수, 그러니까 월드 트리가 뿌리를 각 세계에 이렇게 내리고 있습니다. 우선 북쪽에는요, 서리거인들, 그러니까 얼음 거인들이 사는 빙설, 추위의 세계인 니플헤임, 그리고 니플헤임의 반대쪽인 남쪽에는요, 불꽃 거인들이 산다고 하는 불꽃과 열기, 뜨거움의 세계인 무스펠하임, 그리고 우주 중앙에는 에시르 신족, 주 신족들이 사는 아스가르드. 그 아스가르드 바깥쪽에서 아스가르드를 둘러싸고 있는 곳이 인간들이 사는 미드가르드. 그리고 그 미드가르드의 하늘에는 엘프, 알프 등등으로 불리는 요정들이 사는 알프 또는 알프하임. 그리고 미드가르드의 지하 세계에는요, 검은 엘프들이라고 불리는 드워프, 드베르그가 사는 니다벨리르 또는 스파르트 알바헤임. 그리고 미드가르드의 북동쪽 끝에는 거인, 그리고 거인들의 자손이 산다고 하는 요튼헤임. 그리고 아스가르드와는 다른 바니르 신족이 살고 있는 바나헤임. 마지막으로 니플헤임, 그 추위의 세계의 지하에는 죽은 자들의 나라인 헬하임이 있습니다. 각 세계 뒤에 붙는 가르드는요, 무언가가 둘러싸인 것 이라는 뜻이고요. 헤임은요, 어떤 지역, 어떤 땅을 의미합니다. 이 헤임이라는 말은요, 영어 홈의 어원이 되기도 해요. 세계관만 보셔도 북유럽 신화가 판타지 소설에 영향을 줬다는 말이 감이 조금 오실 겁니다. 엘프, 드워프 이런 것들이 북유럽 신화에서 옵니다. 보통 신, 인간, 괴물만 나오는 다른 신화와는 다르게 거인들, 엘프
뭐 드워프들이 나오는 북유럽 신화는 어떻게 보면 사람들에게 조금 더 다양한 상상력을 주죠. 그리고 추운 지방의 신화라서 그런지 지옥, 헬이 뜨거운 곳이 아니라 추위를 상징하는 세계의 지하에 있습니다. 스토리라인은 굉장히 단순해요. 아무것도 없는 세상에 우여곡절 끝에 신들이 만들어지고 신들이 번성해서 다양한 일들이 벌어지다가 자기들끼리 막 싸우다가 멸망해요. 그리고 남은 신들과 이제 인간들의 이야기가 외전처럼 펼쳐지죠. 그러니까 다른 거는 결국에 엔딩, 자기들끼리 싸우다가 멸망하는 그 부분이 굉장히 다르죠. 태고의 세계부터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태고의 세계에는요, 끝없는 공허로 통하는 긴눈가가프라는 거대한 구멍과 그리고 남과 북에는 니플헤임과 무스펠헤임, 아까 말했던 그 추위와 뜨거움의 세계, 그렇게가 있었습니다. 니플헤임의 한기, 차가움과 무스펠하임의 열기, 뜨거움이 만나서 강이 하나 만들어지는데 그 강에서 태초의 생명이자 거인족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위미르가 태어납니다. 이 위미르는 암소 아우둠브라의 젖을 먹고 자라는데 이 위미르의 각 다리라든지 팔에서 나왔는지 또 위미르와 아우둠브라 사이에서 태어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서리 거인들, 얼음 거인들이 막 태어나기 시작해요. 그리고 아우둠브라가 핥아먹던 짠 얼음 속에서 최초의 신인 부리가 태어납니다. 그리고 이 부리는 보르라고 불리는 아들을 낳고요. 이 보르는 거인족 여인인 베스틀라와 3명의 아들 오딘, 빌리, 배 3형제를 낳았습니다. 오딘, 빌리, 배 같은 경우는요, 거인들이 너무 크고 많아서 얘들을 쫓아낼 생각을 해요. 그래서 서리 거인의 아버지격인 위미를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위미르가 죽을 때 엄청난 양의 피가 흐르면서 결국엔 홍수가 생기고 이때 대부분의 서리 거인들이 다 죽어버렸대요. 그나마 이제 살아남은 거인들은 요툰헤임으로 도망을 가서 신과 인간들을 계속 괴롭히죠. 참고로 미드가르드의 북동쪽에 있는 요툰헤임과 요툰, 그 거인들은 러시아와 슬라브족을 상징한다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르만족에게 덩치 큰 슬라브족은 얼음 거인의 후손들로 보이는 거겠죠. 아무튼 오딘은요, 위미르의 시체로 세계를 만들었습니다. 위미르의 두개골로 하늘을 만들고 뇌로 구름을 만들고 피로 바다를 만들고 그리고 뭐 살로 흙을 만들었다. 이런 얘기들을 들어보면은 어찌 보면 오딘은 제우스,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그리고 위미르 같은 경우는 우라노스, 크라노스의 영향을 받은 것처럼 보이기도 한답니다. 그리고 아까 잠깐 이야기를 하긴 했는데 신족도 두 갈래입니다. 신의 무리가, 신의 민족이 한 신화인데 두 개예요. 에시르 신족과 바니르 신족. 에시르 신족 같은 경우는 오딘을 주신으로 하는 아스가르드에 사는 신들입니다. 오딘, 토르, 티르, 헤임달, 호드, 로키 등등. 물론 이제 로키는 거인족 출신이긴 합니다. 자연을 의인화한 신들이 많은 다른 신화와 다르게 이 에시르 신족, 즉 북유럽 신화의 주요 신들은 전쟁과 그 전쟁에 대비하는 방어를 상징하는 신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토르도 그렇고요, 티르도 그렇고요, 헤임달도 그렇고, 호드도 그렇고, 주로 신들에 대한 설명이 굉장히 강하다, 힘이 세다, 무슨 막 감시한다, 이런 신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북유럽 사회에서 전사 계급이 중요시 되었기 때문에 신화에서도 이렇게 나타난 게 아닐까라는 분석이 있다고 합니다. 바니르 신족은 막상 신화상에서는 굉장히 정체불명의 신족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노르만 바이킹족들이 스칸디나비아라든지 북유럽으로 이주하기 이전에 살던 원주민들의 신을 상징한다는 설도 있고요. 그리고 게르만족과 교류가 많았던 켈트족의 신들을 상징한다는 설도 있어요. 그 단군 신화에서 단군, 곰, 호랑이가 천신을 믿는 무리들, 그리고 곰 토템을 믿는 무리들, 그리고 호랑이 토템을 믿는 무리들을 상징하는 것과 좀 비슷하죠. 이주민의 신화라서 그런지 신들도 이렇게 두 갈래로 쪼개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두 신족은요, 전쟁을 굉장히 많이 했다고 합니다. 세계 최초의 전쟁이라고 불려요. 북유럽 신화에서는. 열심히 싸우다가 휴전하고 인지를 교환했는데 요르드와 그의 아들, 딸인 프레이와 프레이야가 아스가르드로 넘어왔어요. 그리고 그 신들은 에시르 신족, 아스가르드에서는 주요 신들이 되죠. 요르드 같은 경우는 상업과 항해, 어업의 신들이고요. 프레이는 풍향과 전투의 신, 그리고 프레이야는 풍향과 마술의 신. 주로 보면은 어떤 바람을 많이 상징하는 그런 신들이죠.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재밌네요.
이렇게 우주가 만들어지고 신들이 태어나고 이 세상이 만들어진 이후에 신들은 다양한 시트콤을 찍듯이 다양한 에피소드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지들끼리 싸우다가 결국 망하죠. 북유럽 신화의 전개와 결말, 그리고 북유럽 신화가 근현대 대중문화 예술에 끼친 영향 등등은 다음 시간에 마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구독과 좋아요, 알림 버튼을 누르고 옛날 이야기 듣듯이 한 번 더 보세요. 그리고 두 번 더 보세요.